부동산 시장에는 그러니까 또 수요 공급 금리 규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작용을 하는데 이 금리가 작용을 하는 그 시점은 사실 우리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소득 대비 집값 비율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임계치에 다다르면 그 다음부터는 금리 부담이 발생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시점인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자본 체력의 저자이신 닥터 마빈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마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빈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본 체력의 저자 닥터 마빈입니다. 현재 하는 일은 국내 한 통신사에서 M&A 전략과 같은 그룹 포트폴리오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닥터 마빈의 재테크 에세이라는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마빈님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닥터 마빈님은 2017년 정도 경부터 그 부동산 스터디라는 국내 최대의 부동산 카페에 지금까지 한 5, 6년 정도를 주기적으로 부동산 관련 베스트 게시글을 연재해주고 계신 제야의 고수분이십니다. 굉장히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주시는 분이고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마빈님의 오늘 그 인사이트를 좀 얻고자 이렇게 인터뷰를 잡았습니다. 마빈님 되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 특히 요즘 핫한 금리 이런 쪽에 칼럼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잖아요. 네. 현재 경제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올 한 해 정말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올 한 해 우리가 겪었던 자본시장의 충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를 한번 간단히 보실게요. 먼저 올 초부터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그런 사건들이 터졌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2월에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각국 주요 보고서에서는 이 전쟁이 길어야 5주 안에 끝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사실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연말인 지금까지도 전쟁이 이어지고 있죠. 3월에는 국제 유가가 130달러까지 급등을 해서 초인플레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는 2008년 7월 이후에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입니다. 유가가 130달러까지 치솟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인플레를 자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어 4월에는 원자재와 곡물 가격 역시 43% 급등하면서 초인플레 비상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5월은 또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5월은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 쇼크의 달이라고 말들이 많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전 세계 시총 3위인 한국산 코인 루나가 상장 폐지가 되면서 비트코인 시장이 2만 달러가 붕괴가 됐죠. 그리고 6월에는 또 이어서 미 연준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 번에 7호 BP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하면서 인플레가 뛰니까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한 초강수를 둔 거죠. 그렇게 28년 만이었군요. 0.75% 금리 인상.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상반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을 했고 7월부터는 이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불거지는 여러 이벤트들을 금리 인상을 연속적으로 계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환율도 1,400원을 돌파하고 또 레고랜드 최근에 부도 패닉이 일어나서 또 작은 병색에 50조 원 플러스 알파를 막 긴급 투입하는 그리고 최근엔 또 미 연준이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또 11월에 밟으면서 이 긴축의 칼날을 대부분 자산 시장이 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한번 이렇게 제가 이 표를 작성하면서 보니까 부동산 물론이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채나 금까지 올해 급격하게 다 하락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최고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우는 게 국채잖아요. 그렇죠. 국채 글로벌 국채 가격도 전고점 대비에 약 20% 정도 하락을 했고요. 금 역시 연초 대비 10% 하락을 했고 코스피는 전고점 대비에 한 30% 정도 그리고 서울 아파트도 25%에서 많게는 30% 그리고 지방 아파트는 뭐 40% 넘게도 빠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긴축의 칼날을 대부분 자산 시장이 피하지 못했고 올해 이렇게 자본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좀 괴로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고 또 표로 한번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한 1개월도 거르지 않고 지금 악재들이 정말 정말 최악의 악재들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 게 또 이 표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뭐 맞습니다. 꼭 뭐 서울뿐만 아니라 뭐 입주 물량이 많은 대구 같은 곳뿐만 아니라 뭐 경기도, 인천 입주 물량이 적다는 뭐 분당, 뭐 또 요즘 핫한 뭐 강동구, 뭐 고덕동, 잠실, 최근에는 또 이제 강남권까지 가격 하락이 심상치 않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왔다. 이제 대세 침체장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마비님은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지금 하락하는 원인이 또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 부동산 시장 금방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죠. 네네. 그러니까 전고점 대비 금방 말씀드린 한 30% 수준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저는 주요 원인을 굳이 하나로 꼽자면 사실 금리 인상 말씀드린 대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이 된 부분이 원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레고랜드 같은 사태로 부동산 PF 문제가 터지면서 건설사와 캐피털사 부도 위험 그리고 지자체나 기업의 자금 조달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지금 현재 여기저기 경제 위기의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향을 주는 변수가 금리 인상인데 사실 그 이면에 있는 거는 금리 인상에 의한 자금 경색이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거는 사실 그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유동성을 급격하게 빨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가게도 그렇지만 사실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채를 발행해서 그런 자금 조달을 한단 말이죠. 근데 기존에는 저렴한 금리로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 조달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발생한 거고 거기에 이제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채권이라는 시장에서 보면 회사채 다음으로 더 안전한 게 지자체 채권이고 그보다 제일 안전한 게 국채잖아요. 근데 그쵸. 그런 지자체 채권에 이 투자했던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처럼 강원도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파산 신청을 해버리니까 신용도가 하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돈을 회수하려고 막 빼가다 보니까 이런 신용도 문제가 발생하고 자금 경색이 이렇게 일어난 게 지금 기업 시장에서 생기는 그런 부동산발 이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가게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영끌이라는 투자자분들이 네. 과거에 이제 좀 저렴한 비용으로 어떤 갭을 두고 매수하셨던 분들이 조금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고요. 또 그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실거주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뭐 상가 투자라든지 아니면 꼬빌 투자라든지 이런 거 좀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죠. 꼬마 빌딩을 갭 투자식으로 하는 맞아요. 것도 유행이 있었죠. 맞아요. 되게 변칙으로 되게 다양하게 재테크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브릿지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분들도 자금 조달을 해서 그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또 신뢰가 무너지면 경색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기업 시장과 그리고 가게 시장 모두 이런 부동산 쪽에서 좀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실수요장에서도 최근에 아파트 우리가 이제 주택 시장에서 가장 그 안전한 어떤 주택 유형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단독주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십니까? 저랑 생각이 좀 다르긴 한데, 네, 저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일반적으로 아파트라고 하죠. 맞습니다. 장난을 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아파트인데, 네. 아파트도 이제 긴축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죠. 그래서 잠실 엘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최근에 27억에서 19억 5천만 원. 그리고 레미안 천담 로이뷰 110제곱미터가 38억에서 28억 2천만 원까지 최근 하락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이 밖에도 얼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천의 송도 같은 경우는 뭐 12억 아파트가 뭐 6억대까지 빠지는 뭐 그런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84제곱미터가 그렇게 해당되는 그쵸, 가격인데요. 뭐 이렇듯 서울 수도권 아파트 경우 30억대 아파트가 21억, 20억대 아파트가 13, 14억, 15억대 아파트가 11억 이렇게 한 30% 정도 하락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이게 그러면 본격 대세 하락장이냐? 그렇죠. 요즘 분들은 이거 더 떨어진다, 뭐 마이너스 60% 간다를
기정사실화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네. 대세 하락장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저는 부동산 시장이 철저하게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하고 좀 연동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된 탓에 부동산 자산 가격도 그에 따라 좀 조정을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해석을 하면 금리의 인상 폭이 급격하게 인상되는 것이 멈춘다거나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대세 하락장이 이어지지 않거나 뭐 짧게 끝나고 뭐 적어도 하락은 멈출 수도 있다, 그런 정도의 뷰를 보시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바로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네. 이제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또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심리도 있고 수요 공급도 있고 맞습- 정책적인 것도 있고요. 맞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부동산 시장의 변수를 여러 이제 전문가들, 대표님도 음. 그러시고 여러 전문가들께서 다양한 뷰를 가지고 보시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수요 공급 금리 규제 이 네 가지 보고요. 그 밑에서는 전세가율하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뭐 이런 것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장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예측 가능한 것 부분하고 이제 규제적인 것 외에 네. 금리 예측 불가능한 이 금리 사이드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단순합니다. 과거에 이 주택 가격이 왜 상승했냐? 그러면 저금리 유동성 영향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네. 그러면 금리가 반대로 오르기 때문에 그 유동성에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좀 회수가 되는 그런 장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IMF에서 그 자료를 가져온 건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이 지금 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잠깐 떨어지는 부분이 이제 세계 금융위기 때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여기 뒤에 또 보시면 이거는 저희가 이제 페드에서 가져온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미국 주택가격 지수인데요. 네네. 빨간색을 보시면 이 가파르기가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최근 25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기울기로 급격하게 올라갔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유동성장에서 이렇게 돈을 정말 양적 완화를 거대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본시장 특히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주택시장으로 빨려 들어간 걸로 해석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뒤에가 이제 꺾이기 시작했죠. 네네. 꺾이기 시작한 거는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다 보니까 좀 꺾이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서울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아파트 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도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을 맞아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다양한 하락 원인이 있는데 사실 금리가 조금 더 현재 장에서는 주요하게 원인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한 가지 더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금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나요?라고 네. 했을 때 저는 사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주택 시장에 참가하는 참여자는 네. 크게는 두 부류인 것 같아요. 그냥 실수요자, 그러니까 실거주를 만족하는 사람. 물론 한 채 사서 내가 그 집에서 살려는 철저한 실수요자 입장. 그렇죠.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투자자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렇죠.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1주택자는 그냥 집 하나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주택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측면에서 그냥 1주택자 상황에서 살펴보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자본 능력을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보거든요. 한번 그림을 보시면 자산 능력, 그러니까 시드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대출 능력, 그러니까 레버리지, 그리고 마지막에 소득 능력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금리의 영향을 받는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뭐 대출 능력인 것 같기도 하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뭐 부담이 커지니까 네. 뭐 소득에서 또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글쎄요, 대출 혹은 대출과 소득 정도일 것 같아요. 아, 역시 대표님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장에서는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사실 대출은 금리하고 바로 연동이 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대출 능력이 없고 또 소득 능력이라는 게 사실 시드머니에도 소득 능력이 일부 제한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사실 대출을 상환하는 거에 대해서 소득 능력이 관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이 무너지고 소득 능력조차도 필요 없다 보니까 철저하게 이 자산 능력 가지고만 매수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산 능력이라는 거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정말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는 정말 순수한 내 돈, 뭐 전세금 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만 실소유자도 집을 살 수 있다. 맞습니다. 내가 뭐 대기업 맞벌이 부부라서 소득은 월 연소득은 1억이 넘더라도 두 분이 합쳤을 때 이 시드머니가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없다면 전 같으면 내가 이걸 다 갚을 능력이 되니까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었겠지만 이젠 금리가 너무 높아서 대출을 받기도 겁이 나고 받아도 그걸 이제 이 상환하기 너무 많다.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랫동안 저축을 하신 돈이 있는 분들만 지금 시장의 참여자로서 또 기능을 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진짜 그런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네. 수요 자체가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실수요장에서 좀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이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는 좀 투자자 시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투자자 시장은 또 금리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를 제가 간단하게 좀 알기 쉽게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할인율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보통의 경우 이제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시장에 요구하는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금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예금 금리가 1%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지난 장에서 우리가 다시 복귀해서 보면 금리가 0.25%, 한국은 0.5%, 그러니까 거의 0%대 제로 금리라고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었잖아요, 잠깐. 그쵸. 근데 그때 이제 예금 금리가 1%라고 가정을 하면 예금이라는 게 무위험 자산이잖아요. 그쵸. 뭐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사실 예금 금리가 1%라고 가정을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투자할 때는 예금 금리보다는 좀 위험 수익률을 마진을 좀 담보로 하는 그런 요구 수익률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익을 요구하는데 보통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상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1%였을 때. 그러니까 플러스 한 2% 정도의 위험 마진을 붙이는 거죠. 예금, 안전한 은행 예금이 1% 금리니까 내가 어느 그도 세금도 내야 되고 공실 위험도 있고 가격 떨어질 것도 감안을 하니까 부동산 월세 수익이 3% 수익률은 돼야 내가 상가를 산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좀 놀랄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3%는 너무 작지 않냐. 그쵸. 조금 2% 정도 마진이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나타냈을 때 원로 캐시플로우를 받았을 때 한 3%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시세 차익형에 대한 수익률이 여기 뒤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에서 월세 3%면 이 정도면 됐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년 보유하다 보면 이 수익형 부동산도 가격이 오르겠지 맞습니다. 하는 그 시세 차익 마진이 있기 때문에 3%를 만족하신다는 거죠. 네, 서울은 철저하게 이제 자산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그 시세 차익형에 대한 기대감을 제외하고 한 네. 3% 정도면 만족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는 정말 소도시는 네, 상가 수익률 막 10% 나오는 곳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런 곳은 사실 10년 지나도 상가 가격이 안 오르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곳도 있다 보니까 네, 정말 수익률이 그렇게 높게 나온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너무 정확하게 잘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억 상가를 좀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아까 말씀드린 1%에서는 10억 상가 기준으로 연 3천만 원의 수익을 기대한다는 거죠. 3%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하니까 음. 거기에 이제 배당이익과 시세 차익을 더 더한 값이 아마 주식 투자자들한테 요구하는 수익률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불과 19년, 20년도까지만 해도 3%에 충족했던 요구 수익률이 금리가 지금 어떻게 올랐냐면 3%가 껑충 그렇죠. 뛰었죠. 기준금리가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예금금리 지금 아시겠지만 뭐 5%, 6% 막 네, 나오잖아요. 특판 상품도 있더라고요. 네네. 돈 없는 거.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부동산에 위험을 지고 3% 수익률을 요구했는데 뭐 아무 위험 없는 무위험한 물론 이제 은행이 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금자 보고도 있잖아요. 네네네. 언젠가 준다고 하니까. 네, 그런 데가 이제 4% 네.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투자자들은 굳이 부동산 시장을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우스갯소리로 유튜브 방송에서 뭐 이렇게 예전에 투자로 방송하셨던 분들이 최근에 예적금 상품 네, 판매한다고 4,700만 원 쪼개서 막 이렇게 넣어라. 네, 막 파킹 막 예, 통장 예. 돌리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한다고 하는 거 보니 진짜 그만큼 예적금 금리가 안전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도 거기에 맞춰서 수익률이 올라가야겠죠. 아까 이제 1%의 그 예금금리 예금 때, 금리였을 때 플러스 2를 더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현재 4%면 플러스 2를 더하면 6% 수익률이 부동산에서 나와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10억 상가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네. 10억 상가 기준으로 연 3천만 원 수익이 났던 게 네. 지금 6%라면 10억 상가가 6천만 원 나와야 내가 은행 예금보다 이걸 보유하는 게 이득이 되겠죠? 맞죠. 왜냐하면 10억을 은행에 넣으면 4천만 원이 나오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제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는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6천만 원이 실제로 이 급격하게 금리가 이렇게 인상됐는데 우리가 이제 임차인에게 그거를 뭐 다음 달에 월세 갑자기 막 50만 원, 100만 원 올려받겠습니다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도리로도 못할 짓이고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도 상가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그렇게 급격하게 올릴 수가 없죠. 계약갱신이 되거나 임차인이 바뀔 때만 또 시장 그 월세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급격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 앞에 급격한 금리 인상을 말씀하셨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요구 수익률이 무너진 거고 그 요구 수익률은 시장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 6%를 맞추기 위해서 만약에 이 그 캐시플로우가 맞춰주지 않는다면 자산 네. 가격이 하락하면 요구 수익률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영학 수업에서 항상 나오는 게 그 현재 가치 구하는 게 결국 할인율로 미래 가치 요인 혹은 캐시플로우를 나눠주면은 자산 가치 현재 가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3천만 원이 계속 캐시플로우를 나오는데 할인율 즉 요구 수익률이 6%라면 그거를 나누면 네. 현재 가치가 10억 원 빌딩이 5억 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3천만 원 그러니까 3천만 원 수익의 요구 수익률 3%로 나누면 네. 10억 원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땐 딱 맞춰졌어요. 근데 이제 이 분모가 6%로 바뀌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은행 예금 금리가 1%일 때는 10억을 은행에 넣으면 1년에 1,000만 원인데 네. 내가 10억짜리 상가에 넣으면 월세로 3천만 원을 받으니까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상가에 넣겠어 네. 했는데 예금 금리가 4%가 되면 은행에 넣으면 10억이면 4천만 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내가 상가 3천만 원 받는데 그럼 1년에 6천만 원은 나와야 내가 상가를 유지해야 되는데 월세는 그렇게 급격하게 올릴 수가 없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상가의 가격이 절반 수준인 5억으로 떨어진다면 5억의 6%가 그 연간 수익이 3천만 원이니까 자산의 가격이 그 예금 금리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그 부동산 상가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야 된다. 이게 당연한 거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부동산 시장에는 그러니까 또 수요 공급 금리 규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작용을 하는데 이 금리가 작용을 하는 그 시점은 사실은 우리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소득 대비 집값 비율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임계치에 다다르면 그 다음부터는 금리 부담이 발생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시점인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여기에서 이런 주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자산 가격은
계속 하락해야 되는 게 아니 맞잖아요. 그러면 뭐 예금 금리 막 6% 가면 뭐 네. 상가 10억 상가 2억 5천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형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뒤에 또 알파값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금리가 오른 만큼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는데요. 입지가 좋은 지역.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한 시세 차익형에 대한 기대감이 입지가 좋은 지역은 하방 경직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방 경직을 만든다. 그게 조금 어떤 의미일까?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잠실 엘스 아파트를 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그 최근 거래를 보면 네. 27억에서 19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호가는 뭐 19억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사실 40%까지 하락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보통 한 40% 많게는 정말 반 가격까지 떨어지는 게 어떤 요구 수익률 측면에서 맞춰주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덜 떨어졌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정도 금리면 거의 뭐 40, 최소 40% 많게는 반값이 돼야지 요구 수익률 개념으로는 맞다. 네, 맞습니다. 근데 시장 가격은 덜 떨어졌다. 네. 그게 이제 입지라는 부분이고 사실은 이 그 서울도 지방은 뭐 10%의 요구 수익률인데 서울은 3% 플러스 2만 받던 이유가 바로 이 시세 차익형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이렇게 좋은 입지에 있는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네. 반대로 뒤에 붙어 있는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10억 상가 기준으로 10억 상가가 월세 요구 수익률이 안 맞아서 10억 상가가 이제 5억으로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이거를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10억 상가가 지금 5억이 됐으면 이거 금리가 나중에 낮아지면은 다시 10억 되는 거는 거의 뭐 계산상 확실한 거 아니냐. 그럼 나는 뭐 앉아서 5억을 버는 거네? 라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수록 이 시세 차익 뒤에 이 위기가 벗어났을 때 내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폭은 늘어나는 거니까 맞습니다. 여기 원래는 요구 수익률 개념으로 보면 여기까지 떨어져야 정상인데 수학적으로는 네. 요 정도만 떨어져도 이 정도면 내가 나중에 이만큼까지 올라갈 거니까 미리 사는 수요가 덤벼서 하방 경직성을 띈다. 네. 그럼 엘스도 생각하실 때는 27억 정도 됐던 게 뭐 한 13억 5천 이렇게 떨어져야 지금 요구 수익률 견점으로 맞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어떤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한 19억에서도 막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이 요구 수익률 개념을 네. 그냥 이론적으로 갖다 붙이면은 모든 가격이 좀 뒤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저희가 좀 공부를 하면서 보실 때 입지 같은 경우는 금방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나아줄 것이다라는 게 하방 경직을 만들어주고 그게 이제 특히나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동남권에 34평형대 아파트가 20억 하던 게 12억 5천이래. 그러면 딱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나중에 뭐 금리 수준이 평생 뭐 7% 8% 가진 않을 거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 가격이 뭐 고점까지는 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겠네 라고 판단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유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드머니가 많이 있으신 여유 있는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선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네. 라고 보시는 수요가 확실히 생길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수요자와 투자자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금리가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뭐 이게 정말 시스템적인 위기가 와서 본격 하락장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제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가 오면 사실 금을 사야지 그 은행 가서 예금 넣지는 않거든요. 정말 막 은행 뱅크런 사태 일어날 것 같으면 맞아요. 금을 사죠. 맞아요. 진짜 안전자산이.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물론 시스템적인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환경들은 조금 있어요. 위험 신호들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돈이 어떻게 보면 투자 수요에 이끌려서 예적금 상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자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그런 요구 수익률 관점에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예금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자산시장, 주식시장에서 예금 시장으로 돈이 이동한 거는 당연한 뭐 경제 논리다. 아직까진 그렇게 보시는 건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적인 위기가 그러면 금리가 지금 내년에 뭐 예상되는 약간의 금리 인상 수준이 아니라 조금 또 급격한 금리 인상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올라간다면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적인 위기, 정말 자산시장이 어떤 버티지 못할 만한 그런 폭락의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저는 그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뷰인데요. 네. 저는 그 소득을 지금 챙겨보고 있습니다. 소득 지표를 챙겨보고 있고, 우리나라 상위 가구 소득, 그러니까 23년도 3분기 기준으로 네. 소득 5분위, 그러니까 상위 20%의 월 평균 소득이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세금이나 이런 거 떼내고. 다 떼고 정말 쓸 수 있는데. 네, 맞아요. 그게 한 80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 거를 다 역산해 가지고 금리 한 4% 정도, 보수적으로 4%에서 5% 계산했을 때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주택 구매를 했을 때 LTV 40%, 네. 그걸로 이제 제가 계산을 다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 금리가 몇 프로가 나왔을 때, 어디까지 올랐을 때 정말 저는 투자자가 아니라 그냥 집 한 채 사가지고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까지 피해가 오냐, 그 금리 수준이 몇 %냐라고 했을 때 저는 8%를 보고 있습니다. 그 8%가 대출금리일까요?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8%인 네. 거고, 기존 지금 아마 예전에 담보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아마 4%? 네, 그쵸. 한 많아봐야 지금 최근에 5%?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8% 막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 덤비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쵸. 아직 상당금리고 신규 대출 금리가 그 정도인 맞아요. 거고. 그래서 아마 이게 몇 년간 지속돼서 나중에 8%까지 온다. 계속 그게 그분들한테까지 이 금리 수준이 계속 유지되면서 위협을 하게 되면 네. 아마 그때는 정말 그 전에 아마 시스템 위기가 올 것 같아요. 그럼 시스템 위기라는 건 그 정도 대출 금리까지 장기간 유지되면서 올라가면 지금 상황에서 굳이 저렴하게 내가 사는 집을 팔 이유가 없었던 분들도 월 소득 상환 압력이 너무 세져서 저렴하게 집을 투매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또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네. 사실은 어디서부터 오냐라고 봤을 때는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계에서 온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뭐 가계소득 부채가 뭐 얼마다 네. 막 그런 얘기를 하시죠. 뭐 1,800, 1,900조 원 GDP 네. 대비 뭐 부채가 뭐 전 세계 100%가 탑이다. 뭐 네. 넘는다 뭐 그런 얘기 하시죠.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사실 아까 레고랜드 사태처럼 네. 기업에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지금 자금 조달 이슈가 기업에서 되게 크게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쵸. 오늘도 신문 기사 보니까 또 그 남쪽에 있는 그 나름 그냥 중견 건설사가 또 부도 뉴스가 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IMF 때도 뭐 한보그룹 사태부터 시작해서 연쇄부도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사실은 이런 위기 자체가 어디 하나에서 작게 시작해서 그게 이제 전이가 되는 거거든요, 암처럼. 근데 그런 게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죠. 금리 수준이 뭐 신도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만약 그런 게 기업에서 나오다 보면 기업에 종사하는 또 각 구성원들, 그게 또 가계로 전이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꼬빌 투자나 이렇게 하신 분들, 그분들이 또 이제 자금 조달 이슈가 생기면서 전이가 되고, 이게 이제 전체 시장 침체를 가져오게 되는 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 있다. 근데 사실 그렇게는 안 오길 바라고 있고 안 올 거라고 아직까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가능성을 그 전에 우리나라 어떤 정부나 정책적인 측면이나 또 미국의 금리 인상 폭을 봤을 때 그 정도까지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고는 있지만, 네. 만약에 정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걸 대처를 잘하지 못한다면, 네. 잘 해내지 못한다면 그 가계부채가 터지기 전에 어떤 기업들이 무너지고 이 그 상환 이자 부담을 느끼면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5년 고정금리 이런 거 막 3% 쓰고 계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 2년 정도 뒤에 이제 만기가 됐는데 갑자기 내가 3% 쓰고 있는데 8% 주담대를 내라. 네. 그럼 굉장히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래, 그것까지는 내가 버티겠어 했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가
이 부도가 났다든지 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정말 수입이 끊기니까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결국엔 다 이어져서 말씀하신 정말 큰 시스템적인 위기가 올 가능성도 있다. 네.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 가능성은 대단히 낮게 보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대세적인 하락장에 들어섰고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거에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잘 설명을 주셨는데 좀 덧붙이자면 제가 소득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그 위기적인 경고 신호는 계속해서 알람이 하나 둘씩 뜨곤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뉴스에서는 아시겠지만 행복한 뉴스보다 공포 그리고 되게 안 좋은 것들이 더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론이나 뉴스를 보면 그런 거에 많이 현혹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진짜 팩트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사실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 보면 사실 언론 뉴스보다는 그 다트라든지 이런 그 어떤 실제 기업이 공시하는 그런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정보를 취득해야 되는데 제가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기업의 성장률을 봤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뭐 운이 좋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사업이라든지 모빌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까지도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뉴스에서는 무역수지 적자 몇 개월 연속 막 이런 게 뜨거든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게 잘 따져보면 업종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인상되고 그다음에 환율이 폭등하고 1,400원까지 폭등하고 유가가 상승하고 그러면 수입 물가가 당연하게 상승하겠죠. 그래서 수입 물가가 더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 매출액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좀 더 늘어난 탓에 적자가 나온 그런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소득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고용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지표가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보면 좀 더 시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